올해는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이 현금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자산 배분을 해라 그냥 네.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이 주식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생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신 이호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업라이즈 이호석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하네요. 네. 네. 뭐 다 많이들 아시니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2023 투자 지침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근데 좀 책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게 전자책, PDF 전자책이라는 매체인데 네.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이걸 해보자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PDF 전자책이라는 걸 통해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영상을 제가 설명 영상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챕터가 15개 정도 되는데 제가 A4로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탈고가 끝났는데 A4로 쓰다 보니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5개 챕터가 되는데 그 챕터마다 그냥 제가 설명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QR코드 통해서 그 PDF 책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집에 다들 이게 벽돌책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저기 뭐 라면 받침대로 쓰시는 거 이런 책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책들이긴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막 경제, 막 투자의 거장들이 정말 심혈을 들여가지고 너무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사실 근데 담겨 있긴 한데 그 책을 사가지고 나한테 맞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그 챕터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해준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50분 정도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보면은 거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그렇다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책보다는 조금 강의에 가까운 그런 그 매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간을 하시는 거군요. 네. 와, 이렇게 하고 15강 다 들은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딱 모이고 나누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런 행사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의 내용 중에 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2022년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우선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이것만은 좀 기억해야 할 교훈? 네.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채권 가격도 많이 빠졌고요. 따져보면은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아니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야 주식이 왜 이렇게 빠졌어? 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래. 왜 올렸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자,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연준에서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R 더블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논문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자, 근데 이게 내용이 생소하기도 하고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두 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은 금융시장하고 실제 세상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여기 있는데 금융시장은 여기 있고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괴리가 너무나도 많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또 언제부터 커졌냐라고 하면은 2009년
부터 커졌어요. 2009년이요? 네.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양적 완화가 시작됐었죠.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던 버냉키 전 의장께서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시행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양적 완화 한다라는 것은 야 은행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힘든데 은행한테 왜 도와주냐? 막 그러면서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버냉키가 야 내가 일본 공부도 하고 다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가요. 그 바쁜 타이밍에. 근데 그 고향이 딜런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아주 깡촌. 그래서 그 깡촌에서 허허벌판에서 연설을 합니다. 2009년 3월에.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네. 나는 월스트리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실제 세상이 중요한 건데 이 월스트리트의 문제가 실제 세상에 영향을 주니까 얘를 살리려고 QE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얘가 너무 망가지니까 공황이 와버리고 이러면 문제니까 얘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유로 돈을 푼 거예요. 2009년부터 그래가지고 자산시장의 상승폭이나 실제 세상의 상승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상은 요만큼 커졌는데 자산시장이 이렇게 커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2022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만큼 얘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세상은 뭐 한 50%? 성장했다 치면은 얘는 뭐 50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이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R 더블스타라는 얘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R 원스타도 알아야 돼요. 더블스타를 가려면. 네. R 원스타가 뭐냐면은 네.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게 제가 책에다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수험생이 있어. 근데 이 수험생이 한 6시간 정도 자면은 딱 적당한,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을 때 8시간 자면 학교를 못 갈 거고 그렇다고 뭐 무리해가지고 3시간을 자면은 병원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시간이라는 그 적당한 수준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금리에다 적용하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리도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좋죠. 공부도 많이 하면 좋고. 근데 너무 성장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보다 덜 성장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도 없고 디플레도 없게 만드는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금리, 네. 즉 다시 말하면 실제 세상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플레도 없고 이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금리, 네. 이걸 중립금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R 원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작년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럼 R 더블스타는 뭐냐? 이거는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위한 금리가 아니고요.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소개한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서 그 앵커가 여자분인데 엄청 흥분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그러면서 인플레가 안 잡혔는데 이것 때문에 어쩌나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되게 신선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의적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R 원스타랑 R 더블스타가 이렇게 있으면 비슷하게 움직인다. 단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금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면은 R 원스타, 그러니까 실제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리는 이 정도인데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리는 여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실제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더 올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금융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금리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는? 작년 9월 10월 달이었던 거예요. 작년 9월 10월 달에는 그 금리를 올리긴 더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더 가야 돼요. 근데 영국에서 난리나, 한국에서 난리나, 일본에서 난리나,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있던 어떤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거냐? 아마 이제
세상에서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개념을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실제 세상이 커지는 만큼 자산 시장도 커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R 더블 스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천천히 하자.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자. 혹은 양적 긴축 그만 좀 하자. 좀 천천히 하자. 얘가 망가지게 생겼다. 얘가 망가지고 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 얘는 좀 살려놔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오고 아마 적용된 게 아마 10월 달에 그런 내러티브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어요. 주가는 뭐 계속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된 게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올해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을 보시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결국 또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R1 스타가 여기 있고 R 더블 스타가 여기 있어. 근데 금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건가? 아니면은 이미 금리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R1 스타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린 거여서 괜찮나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히나?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를 지금 천천히 올린다고 하는데 금리를 안 올리는 건가? 못 올리는 건가?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안 올리는 거라면은 연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못 올리는 거라면은 인플레이션 못 잡지만 얘 R 더블 스타 요거 때문에 그만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여서 만약에 두 번째 후자의 시나리오라면은 많이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전자의 시나리오라면은 괜찮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미국이 경제를 볼 때 그 세계 경제를 보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를 본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어제도 고용지표 좋고 소득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미국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 자체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냥 더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의도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요.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맨하탄에서도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미국의 집값은 이렇게 올랐고요. 이 집에 해당되는 부채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커요. 집값이 많이 빠지더라도 아직은 버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가 하나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고용인데요. 고용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실 때 너무 헷갈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많은 뉴스들은 아마존도 직원 70% 더 자른다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1000 명을 자르기로 했는데 17,000명 잘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어제 막 얘기했고, 세일스포스노 빅테크들이 전부 다 지금 다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요. 어제도 좋게 나오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이트 칼라, 두 번째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보통 사무직 그리고 관리직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분들은 안 좋아요. 그 전에 너무 좋았지 근데.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루 컬러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게 고연봉자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임금보다 저연봉자나 저학력자들의 임금이 2배, 3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력자들의 임금,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경제에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돈이 이미 너무 많아서 몇 달 쉬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해고되는 거랑 아예 그냥 소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미국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큰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나라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일본 뭐 등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실 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예상하는 거는 어차피 또 틀릴 거라서 작년에 너무 많이 틀렸잖아요. 그걸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시나리오는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좀 저는 그 윌리엄스라는 그 뉴욕 연준이 총재가 얘기하셨던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양파 껍질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양파 껍질이 가장 바깥에 껍질이 있고 중간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은 어떠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막 원자재 가격 이미 다 빠졌잖아요. 그 얘는 다 이미 꺾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맨 속에 있는 알맹이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이게 언제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가 인플레이션은 매우 빨리 바깥 껍질이 벗겨지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내려가서 이 멈추는 지점 있잖아요. 그 멈추는 지점이 2% 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2% 위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이 물가 목표제를 2%로 잡았는데 3%로 바꾸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열가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 왜 굳이 2%라고 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그거 한다고 계속 긴축하고 우리 힘들게 해야 되냐. 그만하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3% 아니면 4%로 올리자.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도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 물어보면 야 그러면 연준이 긴축 그만하면 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2%로 잡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랑 못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2%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 결국은 인플레는 2%가 적당한 거지 지금은 7%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목표치 자체를 3에서 4%로 올려버리면은 3에서 4%가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명목금리라고 하는 금리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는 적정한 주가의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겠죠. 이거는 연준이 물가를 못 잡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래 있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2%까지 결국 가지 못하면 그 막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자산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네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여기 7에서 2%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항상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좋을 수 있어요. 희망을 품을 수 있잖아. 야 우리 2% 이하의 세상도 야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되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구간이 있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엔 그게 상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근데 덜컹하는 시점이 아마 여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이구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물가가 2%가 아닌 위에서 혹은 멈추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막 1% 이하로 내려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잘 상상은 안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소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리세션이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럼 금리를 내리면 또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물가나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볼 때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금부터 디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연준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파월이 멍청하다. 파월은 뭐 경제학 박사도 없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세상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금리를 이렇게 낮췄다가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구간으로,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어려워진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짝 신년사로 이창용 총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문구가 저는 되게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금융 안정,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물가, 이 세 개가 서로 올해는 굉장히 상충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겠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 아까 제가 말했던 실물 경제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금융 안정,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서로 엄청 상충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핸들링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투자에 접목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경제적인 요인 말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줬냐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로 돌아옵니다. 미국 중심의 주도력을 가진 그런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면서 다극체제로 바뀌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파월도 그렇고 라가르드 ECB 총재도 그렇고 그로다 BOJ 총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보다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지 마는지 이거의 영향력이 더 크니 어떻게 투자해먹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라고 달라질까요? 그렇구나. 아까 제가 뭐 금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푸틴이 미안하다 내가 이제 땅 뺏었는데 네가 가져라 그냥 그럼 나 갈게 그만하자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동안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제가 말하면은 무조건 믿을 수 있었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극체제가 아니고 미국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적시에 이 2023 투자 지침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그런 장만 생각해서 막 주식 일변도로 막 투자를 한다거나, 근데 무조건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현금 무조건 보유한다거나 막 그런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투자에 좀 다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산이 맞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고 맞아요. 그런 공백들이 생기고 있고.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투자 성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원래 좋아했던 뭐 성장주,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다 좋아했었는데 그 자산들이 더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초부터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가급적이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현금을 다 써버려서라도 뭘 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해야지 언제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진짜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도 보수적으로 얘기했고요. 제가 어떤 얘기로까지 했었냐면은 만약에 그 야구 선수라면은 감독한테 혼나더라도 그냥 계속 삼진아웃만 당해라. 휘두르지 말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자산들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금을 정말 그래도 진짜 아꼈었어요. 투자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살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직을 했던 것도 스타트업이라고 옮겼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그때 사실 꼭지였거든. 그 뒤로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골랐던 종목, 그러니까 회사가 그나마 다행이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 투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투자라는 것을 게임으로 보면 어떤 게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축구 경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 전후반 90분을 뛰잖아요. 그리고 전후반 90분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가 이겼고 네가 졌어. 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90분 내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끝나면 끝이니까. 근데 투자는 네. 안 그래요. 투자는 언제까지 안 끝나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아, 나는 투자 안 하는데? 아, 투자를 안 하는 의사결정도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는 계속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생존한다는 얘기고 살아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없어지면 안 되고 살아남아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되게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겸손하게 계속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틀리고 맞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023년도 그 아까 말씀해주신 생존을 하셨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꾸역꾸역 그래도 현금을 보유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2023년도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보유해 가는 그런 포지션은 필요할까요? 그럼요. 근데 네. 자, 현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매년 해마다 모든 자산들을 딱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얘가 1등, 얘가 와. 2등 이런 식으로 쭉 세워가지고 재밌네요. 2000년부터 쭉 한 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표 중에서 현금이 몇 등이었는지를 따라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현금이 2000년에는 몇 등이었는데 이제 몇 등이었어 이런 거. 작년에는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예금이랑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현금이 예금이 미국의 기준으로 예금이라면 현금이 2등이었어요. 와. 1등 원자재. 아 진짜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도 마이너스였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과거에도 현금이 2등까지 한 적은 없었고 뭐 2등, 3등 한 적은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2등, 3등 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거의 꼴등 하위권 최하위권으로 진짜요? 떨어집니다. 야, 재밌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네. 현금이 만약에 2등이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거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현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는 올해는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이 현금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자산 배분을 해라 그래. 네.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이 주식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